30일 화요일 오전 11시입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1조 원짜리 폭탄이 터졌습니다. 우리 경제 이게 어떻게 처리할지 지금 주목되고 있는데요. TMF 사태 들어보셨죠? 팀원, 위메프, 그리고 요즘 그 인터파크도 인수했잖아요. 이 큐텐에서. 그래서 합쳐서 팀의파크 사태라고 또 불리는 여기서 미정산 대금이 최고 1조 원까지도 될지 모른다. 이런 지금 문제인데요. 대금 못 받은 중소기업 여러분 정말 고통스러우시죠. 그렇지만 저는 또 다른 각도에서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게 신뢰를 깨트리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1998년에 IMF 구제금융을 맞았죠. 그 이후에 살아남기 위해서 그 구제금융이라는 게 결국은 국제적으로 우리가 빚을 못 갚아서 터진 거 아닙니까? 그 신뢰 위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20년, 25년 동안 부단히 사실 노력을 했거든요. 뭐 기업으로 가면 대금 그때 맞춰서 정산해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브랜드 신뢰도 회복하는 데까지, 개인으로 가면은 지하철에서 돈다발 발견해도 주인 찾아주고, 카페에서 핸드폰이나 노트북 그냥 놓여 있어도 가져가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신뢰를 회복해 온 게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그나마 우리 사회 저신뢰 사회인데 그나마 우리 시장을 좀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TMF 사태는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쌓아온 신뢰를 와르르 무너뜨릴 수가 있는 그런 사태입니다. TMF를 소유한 큐텐이라는 기업이 나스닥에 상장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 투자자들한테 돈 받아서 그걸로 메꾸겠다고 생각하면서 외형을 키우다가 무리하다가 이런 사태가 터진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우리 경제 신뢰를 무너뜨려서 큰 경제 위기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하고요, 이 TMF 사태, 팀의파크 사태 깊이 있게 좀 살펴보고요. 뒷시간에 이승환 평론가하고 미국 대선 이야기 나눕니다. 해리스가 호감도에서 트럼프 따라잡았다고 하는데 계속 승승장구할 수 있을지 깊이 있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바로 이정환 대표 모시고요. TMF 사태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이게 큰 사건이네요. 네. 네, 그죠? 이게 뭐 네. 신문에 보니까 1조 원까지 이게 미정산 대금이 쌓여 있을 수도 있다, 네, 이런 네. 얘기도 있고, 정부에서는 또 긴급 자금 5,600억 원 네.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이게 그 쇼핑몰 업체들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잖아요. 쿠팡이 엄청나게 치고 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그러니까 박리담회로 돈을 버는 사업이었는데, 알고 보니 박리담회가 아니라 출혈 마케팅이었다. 그래서 이제 그 쿠팡의 성공처럼 이 지금은 출혈 마케팅을 하더라도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익이 나는 그런 상황을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만 이게 계속 펀딩을 받고 계속 규모를 키워야 가능한 모델인데, 이 자전거 멈추면 쓰러지는 것처럼 지금 이제 UMF 팀원은 이 속도가 붙지 않아서 지금 쓰러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점유율이 3% 다 합쳐서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커머스 시장에서 그렇다는 거죠. 네, UMF와 팀원이 다 합쳐서 3% 채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는 규모의 경제를 만들 수가 없고, 이 출혈 마케팅, 심지어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팀원 캐시 같은 걸 무려 10% 할인해서 그 얘기 만약에 들었어요. 270만 원만 주면 300만원치 상품권 사가지고 그걸로 이제 결제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 당장 10% 할인을 해주는 셈인데요. 그러면 그렇죠. 이 쇼핑몰이 10% 이상 영업이익을 내야 된다는 건데, 10% 이상을 10% 벌어도 거의 이제 그 유통 마진을 하면 까진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정도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가능하지 않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금융당국이 전혀 개입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놀랍고요. 이처럼 돌려막기가 가능한 구조가 문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하게 이제 이야기돼야 될 것은, 1조 원 손실이라는 건 1조 원 정도 현금을 그냥 자기 돈이 아닌 걸 그냥 굴려서 쓸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1조 원을 가지고 지금 이제 다른 기업도 인수하는 데 쓰고 돌려막기를 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이 손실을 땜빵하고 있었다는 건데, 이처럼 비금융 회사가 금융 사업에 손을 댈 경우에, 그리고 이제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무너질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가라는 걸 보여주는 한국 경제에 중요한 교훈을 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1조 원 정도라는 규모를 듣고 나니까 예전에 레고랜드 사태도 생각나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뭐 옛날에 IMF 때 한보 그렇죠. 사태 이런 것도 생각나고, 모든 이 비슷한 사건들을 돌아보면 사실 이제 레고랜드 사태도 2천억 원 부도 처리였거든요. 네. 규모가 크진 않는데, 이 당시에도 보면 이제 춘천시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을 선 이 자산 유동화 기업어음, 사실 이제 금액이 크진 않지만 이게 이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을 선 것도 무너지는구나라고 그렇죠. 하면서 이제 신뢰 위기가 오는 PF 거죠. 그다음에 전반으로 금융사까지 전반적으로 자금 경색이 확산되는
시장의 신뢰가 무너질 때 굉장히 큰 충격을 준다. 레고랜드 사태의 교훈은 또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속하고 충분하게 빨리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레고랜드는 그래도 비교적 빨리 그걸 막은 상황인데요. 지금 이 TMF 사태는 또 다른 양상이라서 여러 가지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자칫하면 입점 업체들이 줄도산을 하고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이 거시경제까지 악영향을 줄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고요. 자칫 또 내수 탄력성을 잃는 게 아니냐. 보면 이번에 이제 셀러사들이 무려 6만여 곳이고요. 그 업체들이 적은 데는 뭐 몇천만 원 수준이겠지만 몇천만 원은 적은 게 아니죠. 그 1,000만 원 때문에 기업과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그 이관계자들이 심각한 충격을 얻을 수도 있게 이룰 수도 있게 돼서 서너 달 지금 매출을 잃게 되는 상황인데 서너 달 매출을 통째로 날아가면 아마 영세업자들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 얼마 전에 용산에 가가지고 컴퓨터를 부품을 사가지고 한 대 조립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인터넷으로 알아보니까 그게 이제 5월, 6월에 계속 알아봤어요. 근데 티몬에서 쿠폰이 엄청 나와가지고 다 10%씩 싸게 팔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약간 찜찜해서 오프라인으로 좀 옛날 사람이라 용산 가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샀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장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티몬에 예를 들면 100만 원짜리 뭐 컴퓨터 부품, 그래픽 카드를 내놔서 오픈마켓에 팔면요. 101만 원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오픈마켓 수수료 8% 빼고 92만 원은 일단 입금이 소비자는 100만 원 지불했을 거고 92만 원 입금되고 그 다음에 9%짜리 쿠폰을 주면서 9만 원을 더 입금해 준대요. 티몬에서. 그러니까 티몬 여기서 출혈을 하잖아요. 근데 소비자가 내가 이제 부품 살려고 가잖아요. 그럼 또 10% 할인해 줘요. 그럼 100만 원짜리 이 그래픽 카드 한 장 파는데 20만 원을 티몬에서 출혈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더 문제가 뭐냐면 이 용산의 이 업체는 그 돈이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한 달 반 뭐 2달 있다가 들어오는데 그 사이에 돈이 없잖아요. 이 사람도 이제 그래픽 카드 만든 게 아니고 어디서 사와야 되잖아요. 그때 현금으로 줘야 되니까 요거 매출 했다는 그 증빙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는데요. 그 기간 동안.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금이 다 대출에 물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정산을 이렇게 딱 안 해주면 와르르 도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 듣고 보니 지금 그 티몬과 UMF는 거의 20% 이상의 그 지금 긴급 급전을 땡겨가지고 지금 막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누가 봐도 이걸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 이걸 아무도 캐치 못했다는 건 정말 놀랍습니다. 혹시 제가 보내드린 그 그래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그 자금 흐름을 나타내는 그래프 하나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이 문제가 되는 게 중간에 이제 피지사라는 게 있잖아요. 구조가 있군요.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사가 있는데 보통 이제 고객들이 예를 들면 물건을 사면 컴퓨터를 사면 이제 카드사에서 바로 이제 결제 요청을 하고 카드사에서 먼저 피지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TMF에 돈을 주죠. 이거는 한 이틀, 3일 정도밖에 안 걸린다고 합니다. 내가 100만 원치를 사면 바로 카드사를 통해 가지고 카드사에서 이거 돈 줘라라고 하면 피지사가 먼저 돈을 이제 주는 거죠. 그런데 카드사를 통해서 카드사가 이제 피지사를 통해서 TMF에 돈을 주는 거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TMF가 이 셀러사, 컴퓨터 회사든 운동화 회사든 운동화 제조 회사든 거기에 돈을 주는 건 거의 70일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만약에 이 사태가 터지고 TMF가 돈을 못 주겠다, 배를 째겠다라고 하면 이제 그 당시 그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제 그 여행 상품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제 고객들은 돈을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물건을 못 받았으니까. 그 돈을 돌려주는 책임은 피지사가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지사가 고객에게 이제 100만 원을 돌려주느냐 마느냐를 결정해야 되고요. 셀러사들은 피지사가 중간에 없으니까 TMF에게 돈을 돌려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고객들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하는 건 중간에 피지사들이 피지사들은 또 TMF에서 돈을 못 받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도 못 주겠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피지사들은 원래 피지사가 하는 게 그거니까요. 우리가 책임을 지고 신용 상태를 봐가지고 우리가 그걸 이 정도를 보증을 하겠다. 설령 나중에 물건값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고객에게 돌려준다. 아니면 이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을 경우에 고객이 100만 원을 냈는데 100만 원치 물건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 우리가 그걸 돌려준다고 하는 게 피지사들의 책임인 거죠. 그렇죠. 보증을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지금 그래서 돌려주지 않는 건 TMF가 돌려주지 않는 게 아니라 피지사들이 우리가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일단 이거 못 주겠어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자 쪽은 그런 거군요. 네, 소비자 쪽. 그래서 소비자 쪽은 피지사들만 돌려주면 피지사들이 제 역할을 하면 우리가 돌려주겠다 약속했으니까 설령 우리가 TMF한테 못 받게 되더라도 이건 돌려줘야 됩니다라고 돌려주는 게 맞죠.
사실 이건 금융당국이 나서서 너희들 왜 이거 안 돌려주냐라고 피지사를 압박해서 적어도 그 고객들은 손실을 보지 않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아, 그거는 원래 그러면 먼저 고객들한테 돌려주고 나중에 팀원 UMF한테 그렇죠. 구상권 청구해야 됩니다. 아, 그런데 이제 그럼 못 받을 것 같네요. 피지사들은 못 받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럼 피지사들이 원래 하는 일이 그거니까 네. 그리고 거기 또 보험도 들고 하겠죠. 그건 해야 되는데 지금 또 이제 문제가 된 거 여행 상품 같은 경우에 네. 여행은 아직 지금 물건은 이미 받았지만 물건은 이미 이제 바로 이틀이면 뭐 배송이 되지만 여행 상품 적어도 서너 달 뒤에 여행 상품을 미리 결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TMF가 이제 그 배를 째라고 하는 상황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보통 지금 이제 피지사들이 그래서 이걸 결제를 취소를 하고 재결제를 하세요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지금 이제 UMF 말고 하나투어에 직접 그 결제해 주세요. 우리가 직접 결제해 주세요. 끼지 말고 하면 고객 입장에서는 당장 8월에 여행을 가야 되는데 지금 저기 보시다시피 8월 여행을 가야 되는데 TMF를 끼지 말고 직접 그 셀러와 피지를 통해서 고객이 직접 결제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단 말이죠. 피지사가 셀러사를 바로 연결한다는 거죠. 그래서 TMF 빨간색을 안 끼고. 네네. TMF를 끼지 않고 TMF를 끼워서 문제가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재결제를 하면 여행사는 돈을 받겠죠. 네. 받고 사실 그러면 이제 고객은 두 번 결제가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제 근데 첫 번째 결제는 피지사들한테 돌려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두 번, 예를 들면 100만 원짜리를 두 번 결제 200만 원을 내고 여행을 갔다 와서 나중에 이제 피지한테 돌려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피지는 결국 돌려줘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재결제 안 하는 경우 네네. 결제 한 번 더 하세요 했는데 고객 입장에서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여행을 안 갈 수도 없고 여행 가야 되는데 한 번 더 결제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재결제 안 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행사들은 이제 이걸 돈을 안 됐으니까 여행을 취소해 버릴 수도 있고요. 네. 취소하면 또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여행을 또 일단 갈 수도 있을 텐데 여행을 가면 또 이제 그 여행사들은 또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 그래서 이제 이 돈을 고객이 부담을 지느냐, 피지사가 부담을 따느냐, 아니면 여행사가 손실을 뭐 부담을 하느냐, 뭐 그런 상황인데 결국 중간에서 지금 이제 뭐 환불을 하느냐 마느냐 이야기 있었지만 환불은 결국 피지사가 하는 거고 지금 TMF는 전혀 돈을 안 내놓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게 지금 막 사슬처럼 엮여 있어서 다른 산업도 다 그럴 것 같은데 여행도 예를 들면 여행사가 자기들이 뭐 호텔도 다 갖고 있고 뭐 항공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예약을 해놨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그 예약한 거는 또 거기 또 돈이 물려 있고 네. 고객들은 그럼 고객들 입장에서는 가서 일단 가시긴 가셔야 되겠네요, 여행을. 이 경우는 그래서 굳이 거네. 조언을 드리자면 만약에 여행 안 갈 게 아니면 결국 피지사들에게는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봐야 됩니다. 네. 이 피지사들은 또 되게 탄탄한 업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업체들 어떤 곳들이에요? KG 이니시스나 큰 그리고 이제 곳들이네. 네이버 그 결제도 있고요. 네이버, 네네네. 카카오도 피지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돈은 이들이 망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다 대기업들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 이상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업체들이 문제인데 이걸 사실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교통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고객들 돈은 책임지고 돌려받을 수 있게 하겠다. 다만 그리고 이제 이 TMF와 이 셀러사들이 문제인데 이 부분은 이제 지금 그래서 어제 5,600억 원은 이 셀러사들에게 이제 그 금융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셀러사들이 지금 돈을 아까 그 용산의 그 사장님처럼 맞습니다. 네. 돈을 지금 자기는 그래픽 카드 돈 주고 현금 주고 사왔는데 TMF에서는 돈이 안 들어온 요 상황, 요 차액을 빌려주겠다는 거죠. 정부 지원이라는 게. 맞습니다.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빌려주는 건데 결국 여기서 못 받은 돈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고 결국 TMF가 주지 않으면 결국 그 돈을 그 업자가 갚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만 바뀔 뿐이라 급환불을 끊는 것 말고 의미가 없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뭐 정부가 왜 민간에서 이렇게 사고 친 거를 다 수습하면서 세금을 쓰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 그럴 것까지는 세금을 쓰는 거 아니고 일단 더 큰 그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일단 이제 정부가 운용할 수 있는 그 자금을 일단 융통해주는 셈인데 결국 그것도 결국 이제 민간의 피해를 정부가 책임을 지는 거고 사실 이런 경우 이제 너무 커서 시스템이 위태로울 때 정부가 이제 개입하는 그런 양상인데요. 뭐 당장 세금이 들어갔다고 무슨 없지만 어떤 식으로도 공적 자금 움직이는 거라서 이 민간의 이 부실을 정부 차원에서 해결하는 양상인데 애초에 여기까지 가지 않도록 사실 금융당국이 어느 정도 선제적으로 개입을 했어야 되겠죠.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렇게 지금 싱가포르의 Q10이라는 회사인 거잖아요. 싱가포르의 회사도 부실한데
한국에서 이렇게 여러 그 인수합병하는 과정에 전혀 이 중간에 그 승인을 허용을 해줬다. 이거 너네 부실한데 이거 운영할 수 있겠어라고 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게 단순히 민간 사업자가 아니라 이 쇼핑몰이라는 건 어떤 플랫폼이잖아요. 플랫폼 이거 수많은 그 업체들이 연결돼 있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그 또 더 큰 문제는 쇼핑몰은 또 그냥 허가 사업이 아니라 승인 사업이라는 거죠. 네, 이제 네. 누구나 사실은 할 수 있고 여기 어떤 규제도 굉장히 느슨해서 그리고 이번처럼 이제 이 엄청난 그 금액을 가지고 또 할인해 가지고 이렇게 상품권 깡을 해서 돈을 버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이제 선결제 사업에 대한 그 규제도 느슨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제 머지 사태 있었잖아요. 네네네. 머지 포인트. 머지 포인트는 심지어 그것도 당시 난리였는데. 20%를 네. 무려 이제 해가지고 그거 그냥 포인트를 할인받아서 사서 그러니까 네. 80만 원짜리를 사가지고 100만 원짜리 물건을 네 살 수 맞습니다. 있게 그래가지고 하는 그때 막 거였죠. 그냥 거의 사람들이 그냥 이런 그 그러니까요. 꿀 재테크가 없다. 그래가지고 엄청 많이 했었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부도가 나가지고 사람이 다 이제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죠. 그럴 때 알아봐야 돼요. 이번에 그 팀원 캐시 있잖아요. 네. 그것도 저런 게 있었어요. 팀원 테크라고 해가지고 팀원 캐시를 사잖아요. 10% 네. 할인해서 산 다음에 네. 물건을 산 다음에 환불을 받으면 현금으로 네. 환불해 줬대요 또. 네. 그래가지고 그 차익이 맞습니다. 이익이 난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해피 포인트로 바꾸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재테크 기법들이 네.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번에 돌아보면 그런 식으로 이제 비정상적으로 뭔가 혜택이 크다라고 하면 약간 의심해보거나 이거 아마 이번에 교훈을 얻으셨을 텐데 이 머지 사태나 이번에 팀F 사태처럼 앞으로 비슷한 상품이 있으면 이거 틀림없이 사고 난다라고 생각하시거나 그런 거 생각을 해봐야 빨리 돼요. 들어갔다가 빨리 빠져나오거나 하면 좋을 텐데 언제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감안하셔야 될 거고요. 머지 사태 이후에 이제 몇 가지 법이 바뀌어가지고 네. 이제 이런 선결제 업체들 이제 좀 규제가 생겼는데 이게 보니까 올해 10월부터 이게 이제 그 도입이 돼서 지금 이처럼 이제 아까 그 팀원 팀원 캐시 같은 경우도 이 규제를 아직 안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10월부터 이게 그 도입이 되면 이제 아마 그 금액의 50%를 미리 적립을 해두거나 다른 데 이제 예치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규제가 있는데 그 적용도 안 받는 상태였던 거죠. 그리고 설령 10월부터 도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돌려막기가 그때까지 해결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게 지금 나스닥에 이제 상장을 하면 우리 흔히 그렇잖아요. 배가 들어오면 돈이 돌기 시작한다라고 생각해서 무리수를 뒀던 물 건데. 들어오면 네 맞습니다. 노져라 이런 건데. 혹시 그 지분구조 그래프를 보시면 좋은데요. 그 구영배라는 이제 과거 지마켓 창업자가 그거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구영배 대표가 지마켓 창업자잖아요. 지금 네. Q10의 대표인 거죠. 그러니까 위메프, 팀원, 맞습니다. 인터파크를 다 인수한 네. 이 Q10이라는 기업의 대표 구영배. 이분이 그러니까 지마켓에서 지마켓 창업을 하면서 당시 이제 그 지마켓을 처음에 그 이름이 구스닥이라는 이름을 창업을 했는데 구영배 구자 같은. 그래서 이제 자기 그 구와 나스닥을 이름 합쳐가지고 구스닥이라고 처음부터 창업을 했고요. 나스닥 가겠다는 목표가 있었네. 예,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그 지마켓 성공하고 난 다음에 나와가지고 만든 게 이제 저기 보면 지마켓도 구영배의 지라고 했었고요. 구스닥에서 네. 지마켓을 이름 바꾼 거죠, 네, 저거는. 지마켓을 또 팔고 나가가지고 이제 Q10을 창업을 했는데 네. 이제 그 지마켓을 팔면서 이제 10년 내 한국에서 동종업계를 창업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제약을 둬가지고 싱가포르에 사업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베이한테 지마켓을 팔았던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팔고 그 다음에 또 이베이하고 협업해가지고 Q10 만든 거죠. 네네. 이베이 투자도 받고 뭐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0년이 지나니까 다시 들어와가지고 이 티몬과 IMF와 인터파크 커머스를 합쳐가지고 이제 이수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이 빚으로 돌려막기를 하다가 이 Q 익스프레스라는 이제 그 물류 자회사가 있는데 이걸 이제 나스닥에 상장하는 모델. 그래서 이제 무려 공을 막 그 저글링하는 것처럼 뭐 대여섯 개를 굴리고 있으면서 이게 하나만 이제 나스닥에 꼬리를 하면 다시 돈이 돌기 시작하는 이 모델로 성공한 게 사실 쿠팡이니까요. 물론 중간에 이제 그 손정희 투자도 받고 자금력이 확보되긴 했지만 지금 이제 안타깝게도 이 티메파크 모델은 현금이 돌지도 않았고 그 과정이 굉장히 위험하게 지금 상품권 깡을 하면서 이렇게 현금을 돌리는 상황. 그리고 무려 1조 원의 돈을 셀러사들에게 주지 않고 그리고 이 원래
이 주마다 정산하던 걸 월별 정산을 바꾸면서 월별 정산하면 이제 그러니까 원래 정산 그런 건 기간이 아니었구나. 2배로 이제 한 2달 가까이 길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5월달 판매 대금을 7월 10일에 정산하게 돼 있는데 안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 2달 밀려진 게 지금 2천억 원 정도 되는데 근데 이게 6월달 것도 있고 7월달 것도 7월까지 있고 나머지 그동안 하면 이제 1조 원 가까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거 뭐 추산하기 어렵긴 한데 제 네. 기억에는 제가 그 컴퓨터 부품사로 돌아다녔다고 했잖아요. 네네. 6월에 할인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5월에 네.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현금이 모자라니까 더 그랬던 셀러 거예요. 대금도 그렇고 셀러 줘야 될 정산 대금도 그렇고 지금 그 팀원 캐시 등등을 하면 1조 원이 넘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1조 원까지 될 수도 있다. 와, 이렇게 위험천만한 그런 사업 모델을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런 사업을 벌일 수 있다니. 그리고 이건 정말 그 도박치고는 어마어마한 도박인데다가 수많은 사람들 이해관계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그런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사업 모델인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조금 이상한 뉴스들이 제 기억에도 계속 있었어요. 그 애경한테서 AK 백화점을 네네. 샀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네. 그것도 5억 원인가 밖에 안 줬어요. 네네. 이 지금 회사 살 때. 그래서 이제 그 지분 구조를 볼 때도 여러 가지 이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게 이게 비상장 기업들이라서 이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Q10이 계속 이제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실제 현금이 없기 때문에 지분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 경영권 인수했을 거다라는 네네네.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실제로 이제 현금을 주지 않고도 이렇게 인수합병을 했고 아까 이제 그 AK도 그렇고 지금 인터파크. 네, 그리고 이제 위시 플러스를 위시. 인수하면서 그 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부실이 더 큰지도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네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또 야놀자라는 기업이 있잖아요. 네네. 그 인터파크 야놀자한테서 인수를 한 거죠. 네네네. 근데 야놀자는 나스닥에 상장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렇죠. 인터파크 대금 또 못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하진 야놀자 않지만. 그 상장도 좀 지장을 받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게 사실 현재로서는 지금은 이제 소비자들이 여행상을 가느냐 못 가느냐의 문제 또는 뭐 용산전자상가의 컴퓨터 업체들이 대금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이지만 네. 이게 사실 야놀자 같은 기업 큰 기업이잖아요. 그럼 네. 이 큰 기업들로 이렇게 번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일파만파 어디까지 확산될지 그리고 정말 이렇게 인터파크의 아까 AK몰 대금도 아직 정산하지 못한 상태고 위시 인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어그러지면서 이제 관련된 이제 그 투자자들이나 계속 피해가 확산될 수도 있겠죠. 그럼 티몬하고 위메프라니 개별 기업들 이 네. 기업들은 상태가 괜찮았나요? 아니면 그 기업들도 안 좋은 상태였나요? 아마 그래프도 제가 한번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이미 그러니까 이제 위메프와 티몬도 자본 잠식 상태였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쿠팡은 거래 금액이 무려 지금 36조 원, 그리고 네이버 쇼핑이 35조 원인데, 지금 좀 보시면 이제 네. 매출과 영업이익, 매출보다 거의 영업 적자가 더 클 정도로, 와, 티몬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저기는 작년에 이제 상황이 안 좋았고요. 저억 원 단위죠? 그럼 네네. 1200억 원 매출에 1500억 원 적자인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티몬은 지금 2022년 자료인데요. 지금 티몬은 2023년 지금 감사 보고서도 내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회계법인이 감사 의견 거절을 해가지고 아직 2023년 자료는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인데 이것보다 훨씬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티몬, UMF, 지금 인터파크 쇼핑 모두 다 지금 자본 잠식 상태에서 이런 기업들을 가지고 안타깝게도 돌려막기를 하면서 계속 이 셀러들과 수많은 고객들을 지금 피해로 몰아넣은 상황이고요. 거래 금액도 애초에 이게 안타까운 건 지금 쿠팡과 네이버 네. 쇼핑이라는 이 유통 공룡이 자리 잡은 상태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이 독점이 강화되고 있는 구조에서 티몬이나 이메프 같은 이제 영세 쇼핑몰들이 가지고도 살아남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이런 폭탄 돌리기 아니면 돌려막기가 잘 돼서 좀 규모에 굉장히 만들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3% 정도 규모로 과연 그게 가능했을까? 애초에 어려운 모델이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근데 그런 자본 잠식 상태이고 이 대규모 적자 상태에서 또 다른 기업들을 계속 인수를 할 수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그 인수를 이제 돈이 어디서- 공정위가 승인을 해준 것도 석연치 않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사실은 이제 아마 이제 공정위는
이렇게 혁신 기업이고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쿠팡만 해도 굉장히 꽤 오랜 동안 적자를 내고 있다가 겨우 작년에 적자로 돌아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원래 이런 쇼핑몰들은 적자를 내면서 가는 거다라는 뭐 그런 식의 뭐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이게 이번에 우리가 얻는 정말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얻은 교훈은 이런 플랫폼 사업자들의 그 리스크가 단순히 그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반, 경제 전반으로 큰 충격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걸 보고 이런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어떤 공적인 규제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좀 간과했었다라는 거고요. 그러네요. 금융과 비금융의 저는 이제 이 격차를 장벽을 두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우리가 쇼핑몰 사업자들이 금융 사업자로 생각을 안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보면 이제 1조 원 정도의 사실은 이제 신용 창출까지는 아니지만 사실 그 자기들이 우리 화폐를 발행하면 시뇨리티 효과라는 게 생긴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보면 이제 티몬 캐시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정도의 시뇨리티 효과를 얻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 물품 대금은 정산 주기를 늦추면서 사실 정산 주기 이렇게 70일 가까이 늦추는데도 금융당국이 개입을 하지 않았고 물론 이제 아까 용산의 그런 이제 컴퓨터 판매 업자들은 그렇게 해주면서 또 이렇게 뒤로는 상품권 깡처럼 이렇게 또 캐시를 나눠주면서 이렇게 아마 이제 용산에서도 그랬겠지만 이거 이렇게 비싸니까 티몬 상품권 뭐 캐시 어떻게 해가지고 더 싸게 해줄 수 있어요라고 하면서 이제 고객들을 유인을 했겠죠. 네네. 그 유인이라는 게 결국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걸 아마 업자들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티몬이나 유메프도 알고 있었겠죠. 이거 언젠가 터진다. 그런데 당장 그 물건값을 싸게 하려는 그런 경쟁 때문에 출혈 마케팅에 모두가 다 그 폭탄 들리기를 하고 있었고 폭탄이 터진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지금 이제 물론 구영배 대표나 큐텐과 이 팀F 사람들은 아무튼 그게 이제 폭탄을 돌리면서 더 큰 기회를 노렸겠지만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지금 셀러사들, 영세 그렇죠. 셀러사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분명한 거는 이 피지사들이 책임을 다하도록 그 정부 금융감독기관에서 어떤 정도의 어떤 시그널을 줘야 되는데 지난 며칠 동안 뉴스를 보면 공정위나 금융위가 지금 5,600억 원을 투입하겠다라고만 했지만 시장의 신뢰를 만드는 그런 명확한 시그널을 주지 않고 있는 것도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기업 회생 신청을 또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사재를 털어서라도 살려보겠다라고 했는데 기업 회생 신청하는 순간 모든 채무가 중단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계속 말했던 게 셀러사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봤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이 출혈 마케팅의 점유율을 늘리는 과정 아니면 더 의심스러운 거는 출혈 마케팅을 하면서 이 현금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자기네 인수합병에 돌려받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가장 큰 피해자들인 셀러사들이 지금 아예 이제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상황이 됐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정부가 이제 금융 지원을 해가지고 여기서 대출해 줄 테니까 일단 버티자고 하는 상황인데 정말 신뢰를 저버렸다는 그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근데 또 생각해 보면 회생 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차피 지금 돈이 없는 상황이고 사재를 털어서 한다는 것도 다들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사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Q10이라는 것도 다 지금 무슨 망명정부의 무슨 국채처럼 아무 의미가 없는 누가 Q10을 지금 사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주식을 팔아서 돈을 갚아야 이게 사재 출연의 의미일 텐데 팔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팔 수가 없을 뿐더러 지금 모두가 자본잠식인 상태에다가 빚더미만 나 있는 상황인데 이걸 가져가라고 해도 전혀 가져갈 수 없는 오히려 이 채무를 떠안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걸 누가 인수를 하겠느냐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기업 회생은 또 어쩔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 있었겠지만 이게 회생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쇼핑몰이라는 게 자산도 거의 없고 아니면 뭐 강력한 브랜드라든가 아니면 뭐 충성 고객 아니면 또 뭐 뭘까요? 어떤 이 쿠팡처럼 고정 회원이 있다거나 유료 회원이 있다거나 해야 될 텐데 쿠팡과 지금 티몬과 IMF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 거죠. 그 회생 절차가 받아들여지면 기업 회생으로 가서 채무 조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기업 회생되면은 채권 동결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임금하고 세금은 내야 되는데 그렇죠. 나머지는 이렇게 안 갚아도 네네. 되게 네. 유예해 준 다음에 막 금융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걸 누구 빚을 얼마나 깎아주고 막 이런 잔치를 하잖아요. 안타깝게도 채무 조정을 하겠지만 지금 조정해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나눠줄 수 자산이 있는 것도 전혀 없다. 없는 상태고요. 뭐 제조업이라면 뭐 설비를 떼거나 아니면 뭐 자동차 라인을 떼가지고 어디에 팔아가지고 그렇죠, 현금을 네. 만든 다음에 하겠지만 지금 그런 현금이 전혀 없는 상태라서 그 회생이 안 되는 상황일 텐데 일단 회생하는 순간 이제 지급 정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뜩이나 뭐 이 셀러사들은 완전히 지금 이제 그 물려 있는 돈을 전혀 한동안 꽤 오랜 기간 동안 받지 못할 상황이 매출 채권은 제일 후순위죠. 네. 제일 후순위일 네. 겁니다. 아마 네. 임금이나 세금 네. 뒤에 가가지고. 네. 근데 만약에 회생 안 받아들여지면 이제 파산 아닌가요? 네. 그 다음에 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채권자들이 거의 채권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네.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아마 어제 오늘 뉴스 중에 그 부분을 좀 눈여겨보셨어야 될 텐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객이 받을 돈과 셀러들이 받을 돈이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셀러들이 받을 돈을 채무자가 지금 이제 그 팀 F잖아요. 팀 F가 네네네네. 지금 지불할 수 없는 상황. 그다음에 네. 고객끼리 지불할 돈은 피지사가 지불을 해야 되는데 시장의 신뢰를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고객들 돈은 100% 지급한다라는 시그널을 빨리 정부 국민 당국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고객들한테는 빨리 지급하도록 피지사들한테는 시그널을 줘야 한다. 네. 그리고 근데 셀러들 쪽은 굉장히 어렵네요. 이거 어떻게 할지 일단은 돈 빌려주는 걸로 셀러들 단기적으로 자금 융통하세요 하고 빌려주는 것까지는 정책 자금까지 네. 나갔는데 한국이 다음은 어떻게 해야 금융은 되는지. 강력한 허가 산업인데 이 쇼핑몰은 허가 산업이 아니고 누구나 물건을 팔 수 있는데 이처럼 이제 쇼핑몰이 온라인 쇼핑몰이야. 내가 운동화는 누구나 쇼핑몰을 만들어서 팔 수 있죠. 근데 이런 쇼핑 플랫폼은 어떤 이제 공적인 책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인식 그리고 이렇게 이제 뭔가 이렇게 이런 그 엄청난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도록 그런 이제 규제 장치를 두는 그런 새로운 이 보완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금융을 규제하는 이유는 금융이 경제 시스템 자체를 흔들 수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렇잖아요. 금융사 하나가 잘못하면 네. 다 흔들릴 네. 수도 있으니까. 네. 근데 지금 팀 F가 딱 그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머지 사태 이후에 그런 이제 선결제 상품들을 규제하는 법안이 나왔는데 네. 쇼핑몰이 이렇게 돈을 중간에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중간에 가로채는 이런 가로챈 방식을 거죠. 네. 이런 그 새로운 어떤 기법 아니면 새로운 리스크를 한국 사회가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나스닥까지 가겠다 하고 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네. 화려한 브랜드를 가지고 네. 이런 일을 했으니 정말 속을 수밖에 없죠. 이거 뭐 일반 사기나 횡령 소비자들은. 등으로 처벌할 수는 있겠지만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변화하는 첨단 금융 그리고 첨단 유통, 첨단 산업, 온라인 쇼핑 등에 이제 우리가 너무 취약했다. 그리고 한국이 또 인터넷 강국이었다고 하지만 이런 변화들을 따라잡으면서 이렇게 정부가 공적 책임을 다하는 그런 부분에 되게 취약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머지 포인트는 마지막에 어떻게 정리가 됐어요? 남매가 이 징역 4년과 8년을 받았고요. 추징금 53억 원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징역이 사실 뭐 아주 세지는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액에 비해서. 근데 이제 143명이 소송을 걸어서 피해 금액 플러스 20만 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판결을 받았는데 아마 이제 이게 지급이 되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소를 하긴 했지만 실제로 지급할 수 없다고 배를 째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전자금융업법 개정안이 나와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선불 사업자들은 충전금의 50%를 이제 애탁 또는 지급 보증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게 이제 올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 지금 이 TMF 사태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또 쿠팡의 세상이 더 강화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보니까 이 증권사 이제 보고서를 보니 미안하지만 이 사태에 또 돈 버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쿠팡과 네이버 쇼핑이 최대 수혜자가 될 거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안타깝기도 한 게 지금 보시면 이제 쿠팡과 네이버가 이미 거의 40%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 기타로 된 부분은 이제 짜잘한 이제 뭐 영세합자들 개별 쇼핑몰들이겠죠. 근데 네. 쿠팡과 네이버의 점유율이 더 커질 거고요. 지금 보면 티몬과 유메프가 거의 3% 1%밖에 되지 않죠. 네. 그리고 이제 알리익스프레스라는 이제 C커머스도 등장하고 있는데 네. 독점이 더 거세질 독점이 더 강화될 것이고 이 틈새를 치고 들어와서 이제 저런 이제 C커머스 중국 사업자들의 공략이 더 커질 것입니다. 네,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좀 이제 다양성이 좀 보장되면 좋은데
이 다양성이 더 위축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되겠죠. 아, 그렇네요. 쿠팡, 네이버, 중국 알리 맞습니다. 네. 익스프레스와 네. 테무의 판이 될 거다. 네. 이렇게 우리가 아마 보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긴 씁쓸하네, 했지만 티몬과 유메프를 그래도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들은 얘가 좀 할인폭이 크다. 그리고 뭐 쏠쏠하게 무슨 캐시의 혜택도 있다라고 했거나 아니면 그래도 좀 이렇게 그 작은 업체, 작은 쇼핑몰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좀 다양성에 대한 생각들도 있었을 텐데 그런 믿음이 좀 무너진 상태라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구영배 대표와 이 네. 큐첸이라는 회사에 대한 또 약간의 동경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만 해도 벌써 대기업이고 네. 뭐 쿠팡은 손정희의 소프트뱅크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비전펀드 또 투자한다고. 그런 새로운 혁신을 또 지지하는 그런 것도 있고 뭐 또 이렇게 난도 많이 쓰는 거 말고 좀 새로운 기업들에 좀 응원하는 그런 심리도 있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이 좀 이번에 배신당한 느낌이 있죠. 좀 안타깝네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어쨌든 유통이 금융이 되었다. 그 상황을 맞습니다. 아주 명징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번에 팀F 사태고 경제 위기로 번질 수도 있다. 네. 한국 정부, 한국 금융당국은 그걸 순진하게 모르고 있다가 이제 뒤늦게 깨닫고 있지만 아직도 이 조기에 빠르고 확실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그 원칙을 지금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에스크로라고 하죠. 그 결제 지급 보증의 절차를 의무화해야 되고요. 지금 그게 고객과 쇼핑몰 사이에는 있지만 쇼핑몰과 셀러사들 사이에는 없었던 걸 보완해야 된다. 그리고 성산 주기를 무려 이렇게 70일까지 늦추는 그런 부분도 어떤 그 제도적으로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고 보내드릴게요. 네,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승환 평론가하고 같이 미국 대선에서 카밀라 해리스가 호감도에서 어떻게 트럼프를 앞지르고 있는지 그리고 미국에서 국채시장 조작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님하고 같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 그러면 진짜 세금을 깎아줬을 때 미국의 달러 가치가 괜찮을까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는데 소득세는 자기가 2016년 선거에서 이겼을 때 내려줬고 근데 이게 2025년에 일몰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2026년에 다시 올라가는데 이거를 이제 영구적 인하로 가겠다라고 하는데 이건 할 것 같고요. 또 법인세도 많이 낮춰주겠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요즘 미국을 보면 공화당이 미국의 친기업적인 기업들을 지지 기반을 하고 있다는 게 우리가 전통적인 생각이지만 요즘 미국에서 잘 나가는 기업들이 다 실리콘밸리에 있고 그들은 이제 트럼프의 지지 기반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는 조금 말을 거둔다 그러면은 뭐 미국이 어느 정도는 재정이나 이런 밸런스가 맞을 것 같은데 법인세까지 낮춰준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민주당은 증세를 안 했을 때 문제가 될 것 같고요. 트럼프는 감세를 지금처럼 한다 그러면 미국 경제에 큰 도전이 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달러 가치 하락으로 나타나고 또 미국의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달러가 약해지면서 이제 미국 달러에 대한 사람들이 의심을 하게 되면 높은 이자를 요구할 테고요. 네, 미국 대선이 심상치 않죠.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이 지금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섰는데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길 수 있을지 오늘 이승원 평론가하고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원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승원입니다. 그 안 나오신 2주 사이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미국에서 벌어져서요. 지난주에 전화 오는 게 아닐까. 갑자기 나오시라고 할 뻔했어요. 그래서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전화 안 하시더군요. 그래서 지금 요동치고 있는데 일단은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는 되는 거죠. 그 전에 되는 거죠. 한 달 전쯤 나오셨을 때는 이 부통령으로 만약 바이든이 사퇴하고 받으면은 이게 후보가 될 수 있나 없나 뭐 그 네. 전당대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얘기 했던 것까지 제가 기억하는데. 네. 그런데 일단 바이든의 사퇴를 뭐 예상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바이든 스스로가 본인이 사퇴할 거를 몰랐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사람 운명이라는 게 뭐 계획대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서 뭔가 연기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바이든의 그 이제 6월 27일 날 토론회 자폭한 이후에 계속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못 이겨서 지금 그만두는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누군가가 예측했다라는 거는 저는 별로 신뢰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네. 예측했잖아요. 우리가 한국 언론 중에서 최초로 네. 바이든 사퇴론에 대해서 얘기했죠. 가능성에 대해서 가능성에 얘기했는데 대해서 칼럼도 소개하고 그랬죠. 뉴욕타임즈 팟캐스트도 소개하고. 근데 거기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거로 봤어요. 왜냐면은 해리스가 이제 부통령의 어떤 존재감이 그렇게 막 강력한 것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대체제가 확실하게 없기 때문에 바이든이 사퇴하더라도 그럼 누가 받을까? 약간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보면은 그 한 바이든의 어떤 TV 토론 이후에 일주일 사이에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막 그 물결이 몰아칠 줄은 아마 몰랐을 겁니다. 일단 후원자들이, 미국은 정말 돈에 선 거잖아요. 근데 네. 후원자들이 돈을 다 안 내기 시작했고 막 아. 그 지원을 이제 지지를 철회한다고 얘기하기 시작했고 가장 급한 게 돈이었는데 일단 돈이 막혔고요. 그리고 낸시 펠로시부터 해서 상하원 의원들 한 36명이 공개적으로 이제 압박을 했죠. 드랍하라고. 그리고 언론에서도 이제 정말 오랜 친구로 여겼던 특히 이제 조지 클루니 같은 또 유명한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사설까지 쓰면서 했기 때문에 이걸 견딜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사실 8월에 이제 시카고에서 전당대회를 하잖아요. 8월인 게 이제 다음 달이죠? 그렇죠. 네. 네네. 7월 다 끝나가는군요, 벌써. 2주쯤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좀 힘들다라고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압박이 한꺼번에 몰려오니까 바이든으로서는 스스로 사퇴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간극을 메울 수 있는 건 역시 부통령을 했던 해리스 부통령밖에 없다 해서 이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정말 한 1, 2주 사이에 벌어진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제가 맨날 이제 여기서 얘기했던 게 역대급 재미없는 대선이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전례 없이 재미있는 대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 전에 전망하기로는 사실 카밀라 해리스는 존재감 없는 부통령, 노잼 정치인 네. 이런 걸로 유명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갑자기 또 이렇게 후보가 된다고 하니까 또 막 치고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참 상황이 참 놀라운 게 원래 미국에서 부통령이라 함은 이제 대통령 대신 장례식장 가는 사람, 대통령 대신 어디 가서 연설 대독하는 사람, 축사. 네, 축사해 주는 사람, 그러니까 뒤지다거리 하고 이제 몸이 대통령이 하나니까 이제 그 역할을 해주는 건데 부통령은 역할이 없기로도 유명하지만 없어야만 하는 지위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미국 정치에서 너무 이제 존재감을 드러내면은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약간 그림자처럼 있어야 되고 유사시에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인 거죠. 근데 역사상 이제 부시 아들 부시 때 딕 체니 부통령처럼 사실상 대통령 역할을 한 그런 부통령은 별로 없었고. 사실 바이든 같은 경우도 이제 오바마 뒤에서 조용하게 좋은 형 역할을 했었어요. 그때 부통령을 하면서. 해리스 역시 이제 부통령을 하면서 스스로 존재감이 드러나지도 않은 걸 수도 있겠지만 스스로 드러나지 않도록 어떤 그 수위 조절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앞으로 이제 봐야 알겠죠. 네. 바이든이 부통령이었다는 거 잊어버린 사람도 많을 것 많아요. 같아요. 네. 그래서 누군가 그 얘기를 합니다. 이제 오바마의 어떤 부족한 면, 이제 정치적으로 경륜이나 특히 외교 쪽으로 오바마가 당시 부족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흑인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보완제가 바이든이란 든든한 이제 벽돌 같은 사람이었고 바이든의 당시 역할은 바보같이 좋은 형 역할이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통령이란 자리가 원래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의 존재감이 어떤지는 이제부터가 이제 테스트 베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지지율을 좀 말씀해 드릴까요? 네네네. 지금 지지율 말씀해 주세요. 현지 이제 22일부터 24일까지 한 3,0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온라인 조사를 했는데 그래서 26일 날 공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네. 해리스가 45고 트럼프가 47. 그러니까 오차범위 내에서 바짝 따라 붙었어요. 박빙이네요. 초박빙. 네, 2%포인트니까. 네. 그래서 이 오차범위 안에 있는 숫자라서 큰 의미는 없고 그러니까 거의 진짜 초박빙이고요. 또 월스트리트 저널이 공개한 다른 조사가 있었는데 이것도 23일부터 25일까지 한 1,000명 정도를 조사했는데 여기도 2%포인트. 그리고 로이터랑 입소스 여기서 이제 공동조사를 자주 하잖아요. 근데 1,000명 정도 등록 유권자를 역시 22일부터 23일까지 했는데 여기서 해리스가 44. 그리고 트럼프가 42였어요. 요건 또 해리스가 앞섰네요. 물론 네. 오차범위 아니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보통 네. 이제 오차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이고 가장 최근 것들 보면은 정말 누가 이기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만약에 해리스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분들이 들으면 기분 좋을 소식이 네. 이제 그 대선 예언가라고 하죠. 아. 그 저희 예전에 네, 방송에서 맞아요. 한번 했는데 네, 네. 그 앨런 리크트먼 아메리칸대 그 역사가 석좌 교수가 있어요. 네. 지난 1984년 이후 역대 그
10번의 대통령 중에서 9번을 마친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한 번 틀린 것도 당시 2000년에 아들 부시랑 고어, 그때는 이제 플로리다에서 재검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부정선거 논란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상 지금까지 고어가 이겼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를 제외하고 10차례 중에서 9차례 마친 이 족집게 교수님이 이번에 해리스다라고 며칠 전에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은 감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모델이 있잖아요. 네, 스스로 개발한 이제 이게 참 재밌는 게 역사학과 석좌 교수인데 본인이 이 정치 쪽에 그러니까 80년대 이후에 관심이 있어서 스스로 하나의 툴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13개의 열쇠라고 해서 여기에서 예를 들어 지금 뭐 집권 여당의 후보가 13개 중에 8개 이상 포함되면은 당선 가능성이 있고 뭐 이런 식의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13개의 열쇠라는 게 이런 겁니다. 집권당의 의지, 그 후보의 현직 여부, 뭐 제3후보의 여부, 외교 군사 성공 이런 것들, 그리고 경제 지표 이런 것들 봤더니 해리스가 될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한 거고 8월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겠다고 합니다. 아직 발표한 건 아니고. 네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부 언론을 통해서 이제 그 아마 언론이 릭트먼 교수한테 전화를 했겠죠. 이번에 또 누가 됩니까? 왜냐면 해리스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전화를 했겠죠. 그래서 일단 언론을 통해서 나온 거고 다음 달에 이제 13개 이 모델로 예측한 본인의 어떤 예측치를 공개할 거로 하니까요. 공개되면 제가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미국 선거 돈 선거라고 그랬는데 후원금 상황 어떤지도 궁금하고 또 호감도는 해리스가 높다는 얘기도 있고. 네, 그래요? 호감도가 네. 최근에 해리스가 확 올라갔고요. 왜냐면 그전엔 사실 큰 그 인지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고만고만 했다가 최근에는 40% 이상으로 한 7%포인트 올라갔고요. 트럼프는 떨어졌어요. 그래서 호감도는 지금 해리스가 더 높은 그렇습니다. 상황이네요. 그래서 43대 35. 35. 저 수치가 해리스가 원래 30%대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8%포인트가 상승했네요. 43으로. 그리고 트럼프는 조금 떨어진 그런 상황이고. 근데 호감도가 원래 선행 지표 아니에요? 지지율 그렇죠. 나오기 전에. 네. 저 사람 괜찮은 것 같아? 한 다음에 나중에 그래 찍자. 이렇게 그렇죠. 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인지도랑 호감도랑 좀 다르긴 한데 호감도가 있을 때는 확실히 조금 더 로열 계층이 생기는 거죠. 저 사람 좀 마음에 들어 찍어주고 싶어. 혹은 저 사람 너무 싫어. 이제 비호감 때문에 A가 아니라 B를 뽑는 경우도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A가 싫어서 B를 뽑았지 B가 좋아서는 아니었어. 이런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어쨌든 후원금, 이 돈의 흐름이라는 건 결국은 인기인 거잖아요. 그리고 인지도이기도 하고 후원금이 엄청나게 쏟아졌는데 바이든 사퇴하고 딱 일주일 동안 2억 달러, 일주일 동안 이게 2,7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와, 일주일 동안. 네네. 엄청나네. 진짜. 그래서 새로 이제 이게 거액 큰 손들도 있지만 소액 기부자들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풀뿌리 뭐 우리나라 그렇죠. 돈으로 뭐 10,000원씩 네네네. 한다던가 거기 이제 1불 10달러 뭐 이렇게. 그래서 왜냐면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표는 한 사람당 하나니까. 그래서 소액 기부자가 얼마나 늘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주일 사이에 어쨌든 2억 달러, 2,700억 원 이상의 기부금이 모였고 새로 후원에 동참한 사람만 17만 명이 된다고 해요. 이 캠프 측에 따르면. 엄청나게 들어왔네. 네, 그러니까 이게 한 66%가 새로운 후원자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몰려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든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이었던 사람들, 뭐 여성표도 있을 수 있고 특히 젊은 여성들은 이제 해리스를 엄청나게 지지하거든요. 요즘 최근에 뭐 밈 같은 거 보더라도 젊은 층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특히 여성. 왜냐면 여성의 인권이나 뭐 낙태권 이런 거에 대해서 해리스가 꾸준하게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특히 여성으로부터 표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뭐 흑인들이나 이쪽 이제 유색인종들로부터 인기가 있는데 36시간 동안 1억 달러 모였고 일주일 동안 2억 달러 모였고 17만 명이 동참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굉장히 일종의 돌풍이죠.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바이든은 만약에 후보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냥 밋밋한 어떤 통합적인 좋은 정치인 뭐 이렇게 느껴졌다면 해리스는 정체성이 워낙 명확해서 명확하죠. 인종적으로도 그렇고 네. 성별도 그렇고 네. 그래서 충성 유권자들은 충성 지지자들은 더 많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오히려 더 생길. 그래서 17만 명이 새로 동참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전에는 그냥 뭐 공화당 찍기 뭐 하니까 트럼프 찍기 뭐 하니까 바이든을 찍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해리스 나 찍고 싶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숫자만 보더라도 해리스한테는 굉장히 그러니까 여론조사 수치 그리고 기부 액수
후원자들 그 여러 가지 수치들이 굉장히 해리스한테 플러스 방향으로 가고 있고 아마 해리스 스스로도 굉장히 놀라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럼 이분은 어떤 분이죠?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인도 출신 엄마 그리고 자메이카 출신 아버지. 네. 그래서 이제 인종이 뭐 아프리카계라고 하고 뭐 아시아계 흑인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표현들을 쓰는데요. 그래서 어릴 때 이민 왔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캘리포니아 그쪽에서 살았죠. 그래서 정확히는 실리콘밸리 인근에 있는 오클랜드 출신이고요. 그리고 그 사실은 이제 흑인 대학 하워드대 명문 대학인데 이제 흑인들 가는 그 대학에서 정치학하고 경제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 미국 사람들 많이 하는 거죠. 뭐 정치학이나 역사학 같은 거 배우다가 대학원에는 로스쿨 가가지고 이제 변호사가 된다거나 이런 식인데 역시 캘리포니아 로스쿨 거쳐서 90년에 캘리포니아주 그 엘러미다라는 카운티의 지방 검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승승장구하죠. 그 이후에 2004년에 그러니까 딱 20년 전에 흑인 여성으로 처음으로 샌프란시스코 지방 검사장에 올랐고요. 2011년에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여기 이제 법무장관하고 검찰총장하고 같이 하니까 네네. 그래서 정말 흑인 여성으로서 승승장구한 그런 케이스고 그러다가 이제 상원 의원을 하다가 부통령으로 딱 지명받아서 네. 예, 부통령이 된 거죠. 아, 그럼 뭐 유색 인종이긴 하지만 굉장히 승승장구한 굉장히 실력 있는 초엘리트네요. 맞아요, 정말 초아 엘리트예요. 네. 법조인이고 뭐 상원의원으로 이제 들어왔던 이 정치인이고. 네, 정치에 진출했죠. 2017년에 이제 캘리포니아 대표하는 상원 의원이 됐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나 뭐 정치 경력은 짧지만 그 전에 검사, 법조인 그 이력들이 상당하고 그때 굉장히 이미지가 좋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의원으로 됐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본인이 쌓아온 업적은 상당한데 특히 우리나라에는 뭐 많이 알려진 인물은 사실 아니었고 그렇죠. 그냥 부통령인가 보다 뭐 이 정도 느낌이었는데 지금 다시 보면 굉장히 단단하게 본인의 그 커리어를 가지고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게 처음에는 바이든이 부통령 지명할 때 그때 2020년 대선이죠. 네네네. 부통령 지명할 때 연세가 많으신 분이 대통령을 하시려고 하니까 혹시라도 어떤 건강상의 네. 문제가 생기면은 네. 젊은 사람이 이렇게 백업할 수 있게 내지는 본인의 이미지를 이렇게 좀 백인 남성을 희석시키는 여러 가지 네. 코드가 그런 좋았죠. 코드라고 생각했었죠. 네, 네. 그런데 그 다음에 부통령 하면서 이제 존재감이 너무 없어서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네. 이제 다시 발견하게 된 것 같은데 사실은 부통령 할 때뿐만 아니라 그때 대선 후보로도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바이든의 경쟁자로 나왔습니다. 민주당 내 경선 주자로 나왔던 네. 거죠. 근데 초반에 예비선거 당시 이제 초반에 드랍했어요. 네, 그때 뭐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인기 있는 상원 의원일 수는 있으나 전국적인 인지도나 대중적인 어떤 지지도 이런 거는 많이 이제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후원금도 별로 없었고 드랍하면서 얘기했던 게 지금 뭐 돈도 없고 여러 가지 선거하기 너무 힘들다. 엄청 솔직하게 네, 얘기했네요. 네, 얘기를 했습니다. 뭐 미국에서는 이제 돈 선거라는 게 뭐 자타공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그리고 어쨌든 왜 대통령 선거에 저 사람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메시지가 분명하게 전달되지 않은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었죠. 당시에는 아직까지.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부통령으로 되면서 어쨌든 정치적으로는 또 한 번 변신을 하게 된 그런 네. 상황이죠. 네. 그래서 궁금하네요. 이분의 정책은 도대체 뭘까? 트럼프는 뭐 중국의 관세를 세게 매기겠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정책. 그러니까 정책을 사실 그래서 이제 바이든 정책이라는 바이든 행정부니까 사실은 바이든과 해리스가 같은 묶음으로 가는 거라서 뭔가 좀 분리하긴 힘들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이든 정책을 보면 해리스의 정책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리스가 부통령으로서 혹은 그 전에 상원 의원을 했기 때문에 했던 발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포린 팔라시였나? 아마 포린 팔라시였을 것 같은데 거기서 뭐 중국에 대한 입장은 어떻고 뭐 그러니까 뭐 인도에 대해서 입장이 어떻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조각조각해서 뭔가 퍼즐 맞추듯이 이제 전현직 뭐 그 해리스 근처에 있었던 보좌관이나 이런 사람들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조각 모음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겁니다. 아무래도 뭐 여성 인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검사로서 굉장히 그 열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 전부터 국내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발언을 했어요. 바이든도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해리스 부통령과 굉장히 그 바이든과 그런 점에 대해서 유사한데 뭐 중국 그 위구르 뭐 신장 이쪽이나 뭐 인도 뭐 모디 총리도 사실은 굉장히 탄압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야당 인사나 이런 쪽에 대해서. 그리고
뭐 정규적으로도.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인권 문제를 굉장히 많이 언급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인권 문제를 거론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바이든이 사우디 그 왕자 엄청나게 인권 문제 막 욕하다가 결국 네. 인플레이션 뭐 석유값 안 잡히고 막 이러니까 날라갔잖아요. 직접. 네. 이제 뭐 그런 것처럼 소위 말하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 항상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리스도 이제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어쨌든 뼛속까지 인권에 대해서는 이제 예전부터 해왔던 사람이다라는 게 있고 이제 이게 계속 트럼프와 좀 대비돼서 말씀을 좀 드리면 노동자 중심. 어쨌든 이제 노동자 중산층 뭐 이런 중심, 뭐 부자편 뭐 이런 건 아니겠죠. 그리고 친환경, 그러니까 기업을 하더라도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 그건 트럼프하고 아주 대비되겠네요. 완전히 대비되는 거죠. 네.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이제 본인이 상원의원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부터 이미 관세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당신이 매기는 그 관세, 뭐 중국과 싸운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매기는 관세가 결국은 국내 인플레이션을 촉발시키고 그러면은 미국의 소비자들한테 상당히 부담이 간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래서 트럼프의 관세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고 동맹에 대해서는 바이든과 거의 유사합니다. 뭐 나토든 뭐든 이제 기본적인 미국의 워싱턴 정치에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동맹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은 유사하고. 그럼 트럼프는 뭐 나토에서 탈퇴하겠다. 네. 뭐 이렇게 화끈하게 얘기하고. 그러니까요. 뭐 우리나라한테도 뭐 좀 알아서 그 저기 주한미군 돈 돈 내가지고 좀 내지 좀 뭐 운영 이런 분위기. 좀 해달 이러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맹이는 이제 대외 정책은 사실은 바이든 정책 그대로 이어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립주의적이지 않고 그래 동맹 우선이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사실은 이제 워딩들 보면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있어서 미국의 기본 입장은 유사한 거잖아요. 뭐 잠정적으로 휴전을 해서 뭐 최소한 음식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라, 식량이라도 그 가자 지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라라고 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군사적인 지원을 계속했잖아요. 그래서 네. 이중잣대라고 해서 이제 미국의 대학생들이 엄청나게 프로테스트를 하고 이런 상황 네.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역시 마찬가지인데 바이든보다 훨씬 더 강경하게 이스라엘 지금 하마스에 대한 그러니까 정확히는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그 인권 문제를 좀 더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게 또 남편은 유대인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수위가 조금 헷갈려요. 네. 그래서 남편이 유대인이 아니었으면 훨씬 더 강경한 목소리를 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저 혼자 해봤는데 어쨌든 바이든보다 조금 더 비판적으로 팔레스타인의 인권 문제를 좀 얘기했던 것 같고 뭐 그런 정도의 상황입니다. 러시아 네. 우크라이나 전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뭐 그건 똑같습니다. 예, 러시아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 그래서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아직 이제 해리스가 사실상 이제 대권 후보로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리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사실상 크렘린궁을 대변한다고 하는 러시아 관영 매체들은 뭐 원숭이에 비교하면서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진짜요? 네. 그 다른 나라 대통령 후보를 네, 정확한 어디 기억이 안 나는데 원숭이라고? 핵 버튼을 갖고 있는 해리스는 뭐 무슨 원숭이보다 더 나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오바마가 그 대통령 뭐 하고 할 때도 미국 내 정말 우파적인 사람들이 뭐 원숭이에 비교하고 뭐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 지금 이제 러시아 관영 매체 쪽에서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굉장히 저질적인 표현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군요. 러시아의 생각이 사실은 비슷한 게 아닐까? 왜냐면 같이 가니까 의견이. 그래서 대신 얘기해주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반도 정책은 어때요? 우리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한반도 정책은 트럼프는 김정은 만나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사이좋게 그런 셈이죠. 지냈고 네. 주한미군 철수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계속 풍기고. 예전에 그랬었고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항상 레버리지였죠. 주한미군을 두고 레버리지를 삼아서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려고 하고 뭐 이런 상황. 그래서 이제 IRA 법에 따라서 전기차 배터리 뭐 보조금, 세제 혜택 이런 것들 우리 기업들이 거기서 공장 짓고 하는 이유가 사실은 그 바이든 행정부의 IRA 법안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IRA를 뭐 없애버리겠다는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의회 인준 상황이기 때문에 함부로 없앨 수는 없지만 이제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 같은 게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그 완성차만 이제 현대 기아 자동차 수출하고 있는데 여기 관세만 붙인다는 거잖아요. 그 트럼프 같은 경우 이제 보편 관세 붙인다는 건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해리스는 다 반대하는 입장인 거고 당연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트럼프는
아마 이제 방위부 분담금 압박하는 건 기본이고 예전처럼 그 전략자산 전개 비용 여기에 대해서 돈을 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네네네. 이제 플러스 알파 요구할 게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만 본다면 뭐 바이든의 행정부가 꼭 좋고 유리하다는 입장은 전혀 아닙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우리나라를 굉장히 잘 활용 요리해 왔죠.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차악이냐 최악이냐 뭐 이런 거예요. 굳이 얘기를 하자면 바이든보다 우리나라 상황에 봤을 때 이게 거기 뭐 금리 문제가 우리나라 금리 영향을 미치고 이제 경제 분야, 뭐 산업 분야, 특히 이제 무역 그리고 안보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바이든보다 더 나빠지면 나빠지지 좋아질 일이 별로 있을까? 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여러 가지 하나하나 봤을 때. 그래서 모르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북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전 통일부 장관이었던 김현철 지금 교수님이신가요? 예.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다시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전혀 근거가 없다. 트럼프 안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북한이 응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러시아와 손 잡았고 이제 미국은 당연히 못 믿을 사람들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2019년 하노이 실패 이후에 뭐 김현철 전 장관 같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푸틴하고 손잡고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묘한 관계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러시아랑 북한과 중국이 한 편이고 이제 한미 이렇게 한 편이 되는데 트럼프라는 돌출적인 인간이 되면 이게 함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굉장히 좀 헷갈리는 상황. 네. 그래서 뭐 러시아를 꼬셔서 어떻게 북한을 나오게 할 것인가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하고 하여튼 어떤지 잘 그거는 이제 좀 가봐야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스스로 얘기하지 않고 그 주변 인물들이 자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주변 인물들은 트럼프한테 밉보일까봐 함부로 얘기를 또 안 해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그냥 바로바로 잘라버리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후보가 할 얘기지만 이렇게 생각한다라면서 굉장히 애둘러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주변에 아주 지인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트럼프는 본인의 입으로 얘기한 것을 두고 분석을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네. 실제로 일단.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 것이 조금 더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남북 화해적인 방향으로 가는데 도움이 될지는 남북 정확하지 않다. 화해는 안 될 거고요. 안 지금 될 윤석열 정부가 있는 한 북미 대화도 네, 통미봉남이 되겠죠. 아, 네, 네. 미국하고만 오히려? 통하고 이제 남한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는 이제 당연하고요. 지금 상황에서 누가 되더라도 누가 지금 바이든 행정부 때 북한이란 단어 거의 들어본 적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네. 그거는 이제 해리스가 되면 북한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지금처럼 그냥 놔두는 똑같이. 상황이 되고. 예. 네. 하지만 이제 트럼프가 되면 김정은과 한 번 정도는 사적으로라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적으로라도. 뭐 맥주 한잔 하자, 뭐 햄버거 먹자 이 정도. 네.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시간이 되나요? 최근에 무슨 뭐 국채가 어떻고 뭐 금리가 어떻고 미국 쪽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큰일이 있었죠. 도대체 큰일이 무슨 일이 있었어요. 벌어지고 큰일이 있는지 있었어. 네, 뭐예요? 발단은 이거죠. 어떤?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인데 금기를 깨고 연준은 9월에 금리 인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연준은 금리 인상을 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는 사실 대통령 후보나 정신들한테 얘기를 들어서 한 적은 없는데 우리 우리 항상 영역인 고용률이 거죠. 어떻고 네네. 뭐 인플레이션이 어떻고 그거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경기가 꺼지면 금리를 인하하고 경기가 너무 타오르면은 금리 인상하는 건데 기준금리 높게 지금 가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5.5%로. 근데 갑자기 대통령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지난주에 이제 큰 게 하나 터진 거죠. 지난주에. 네, 허드슨 베이 캐피탈이라는 데서 네. 꽤 그래도 이제 평판이 있는 투자 회사예요. 근데 여기에 예전에 그 굉장히 유명세를 떨쳤던 루비니 교수라고 있어요. 누리의 네네네. 루비니라고 들어보신 적 네네. 있어요? 뭐 네, 둠 맨날 미스터 루비니. 둠으로 네네. 해서 막 경기 안 좋아진다 이런 얘기 아. 많이 하다 보니 이분이 참여해가지고 연구 결과를 하나 발표를 했어요. 리포트로. 근데 네.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 정부가 체계적으로 국채 시장을 조작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네, 미국 정부가. 지금 정부가? 네, 지금 바이든 정부가 조작하고 있는데 어떻게 조작하고 있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국채를 너무 많이 발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그래프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이분들이 제시한 그래프인데 그 왼쪽에 보시면 이제 실제로 국채 발행량이에요. 저기 국채 발행량이 전체 시장에서 얼마나 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 쭉 그래프를 보면 저 밑에 2008년 여기가 글로벌 금융위기잖아요. 네. 그리고 2020년 코로나잖아요. 두 시기에는 돈이 많이 필요했잖아요. 돈을 네, 많이 네. 풀어야 되잖아요. 네, 네. 위기니까. 그래서 국채 발행 엄청 높아졌단 말이죠. 근데 지금
3년, 4년 요때 확 올라가잖아요. 네. 돈을 너무 많이 풀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코로나도 끝났는데. 그렇죠. 코로나도 끝났는데. 그리고 경기가 뜨거운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은 금리를 높게 가져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을 쪼이고 있는 거란 말이죠, 연준은. 근데 정부가 돈을 풀고 있다. 대선 전에 돈을 풀고 있는 거다, 이건. 분명히 그런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미국 경기가 좋다고 바이든이 계속 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미국 경기 좋고 우리 고용도 좋고 너무 좋아서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인데 그게 다 저것 때문이다. 돈 너무 풀어서. 사실 저것 때문이었다.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FRB 연준이 잡으려고 금리를 올린 거고 그래서 인플레이션 잡았어야 되는데 거꾸로 정부에서는 돈을 푸니까 네네. 이게 지금 오히려 경기가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 돈 풀어서 된 거다. 요거 한 가지 얘기하고 근데 더 큰 걸 하나 얘기했어요. 더 큰 건 뭐예요? 더 큰 게 뭐냐면 돈을 푸는데 안 푼 것처럼 조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건 진짜 문제네요. 그게 뭐냐면 네. 단기 국채를 계속 발행했다는 거예요. 단기 국채는 게 3개월짜리, 6개월짜리 뭐 1년 미만의 국채예요. 근데 보통 이게 미국 국채 얘기할 때 우리는 3년물이나 10년물을 얘기해요. 많이 들어봤을 네, 거예요. 네. 3년 미국 뭐 트레저리 뭐 본드 그래가지고 뭐 재무부 발행 채권 뭐 그러면 그 금리가 얼마다 가지고 시장에서 네, 계속 네. 보거든요. 근데 그건 발행을 안 하고 해도 되는데 단기 국채를 너무 발행을 하니까 네. 이게 어떻게 되냐면 금리가 국채를 막 발행하면은 그 국채 금리가 올라요. 왜냐하면 매수자들은 한정돼 있잖아요. 매수자들은 더 높은 높은 금리를 받고 이자 예금할 때 이자 많이 받고 싶은 거. 그러니까 단기 국채 금리가 막 오르는 거예요. 장기는 발행을 오히려 안 하니까 금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인식하냐면 시장 금리가 낮구나. 그래서 은행에서 돈 빌려줄 때 장기 국채 금리를 가지고 기준을. 벤치마크 해가지고 막 이렇게 돈 빌려주고 그러니까 돈이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연준은 기준금리를 높게 가져가는데 지금까지 계속 미스터리가 뭐였냐면 왜 장기 왜? 국채 금리는 이렇게 계속 낮아? 우리가 돈 쪼이려고 막 이 기준금리 막 올리는데 왜 쟤는 안 올라? 이랬는데 그게 사실 시장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고 정부가 조작한 거다. 이렇게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근데 거기에 또 더 재밌는 게 이 연구진 중에 네. 트럼프의 측근의 자문이 있어요. 문우신이라고 트럼프 네네. 정부 때 재무장관 하던 그렇죠. 네. 이분의 자문역을 하던 연구진들이 여기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지금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정치적 논란까지 불러오고 있는 거죠. 하필이면 트럼프 진영 언저리에 있는 분이 보고서 참여했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으로 뭐 왜곡됐다라고 또 이제 바이든에 반격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제니 옐런, 바이든이 네. 직접 하진 않고 재무장관인 제니 옐런이 바로 반격에 나섰죠. 그래서 우리는 저거 근데 잘못된 거다? 아니 공무원스럽게 발언했어요. 우리는 이런 절차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이 단기 국채 발행 시기를 조절을 했고 양도 다 위원회 승인받아서 한 거고 그러니까 저건 잘못된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했던 얘기는 아니네요. 하긴 한 거네. 한 거예요. 네, 그럼 네. 그건 벌어진 일이에요. 네, 네,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한 해석이 지금 해석을 놓고 막 싸우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트럼프가 미국 금리 인하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도 연준은 원래 9월, 11월에 두 번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금리를 인상하고 안 하고 간에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라는 리포트를 낸 셈이에요. 시장에서는 다 투자자들이 미국 금리 인하만 기다리고 그렇죠.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한국은행에서 미국 금리만 인하하면 우리도 금리 인하할 거야. 그리고 그 금리 인하하면은 이제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 집 살려는 분들도 더 싸게 대출 받아, 뭐 주식 투자하려는 분들도 더 이 높은 네. 이 주가가 더 오를 거라고 예상할 수 있고, 뭐 자동차 사는 분들도 더 싸게 캐피탈에서 론 받아가지고 자동차 사고 이게 다들 기대하고 있죠. 다 기다리고 있는데 네네. 브레이크 건 거죠. 같은 트럼프의 얘기가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를 딱 이렇게 확증을 해준 거예요. 지금 논란이 심각하고요. 트럼프가 금리 인하하지 말라고 해서 대통령 자기가 된 다음에 자기가 돼가지고 이제 좌지우지하려나 보다라고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었지 그런 의미까지 파악을 못 하고 있었네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트럼프가 계속 딥스테이트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딥스테이트의 월가도 있고 이런 바이든 행정부 이런 데도 있는데 이 재무부도 있는 거예요. 네, 그 선출되지 재무부, 않은 FRB 공무원들. 이런 데들. 네네. 이런 사람들이 사실 바이든 정부의 경제 잘 됐다는 그 수치를 다 조작을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를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될 수 있겠네요. 시작할 앞으로 수 또 어떻게 있어요. 될지. 네. 그래서 지금 트럼프 그 말씀하시니까 트럼프가 되면은 공무원을 아무 때나 해고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딥스테이트 음모론에 빠져가지고 트럼프가 선출은 내가 됐는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공무원들이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뭐 우리나라는 재정
기재부에서 다 한다 뭐 이런 것처럼 거기도 이제 딥스테이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뭐 공무원들 시험을 보게 해가지고 계속 파이어 할 거야 뭐 이러고 있거든요. 트럼프가. 그래서 그것도 이제 있어요. 네,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그건 굉장히 좀 불안해지죠. 그게 법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공무원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트럼프가. 네. 자기가 이준석 의원이 전에 뭐 이렇게 당직자 뽑는데 뭐 대변인 시험 봐서 뽑겠다고 그런 얘기 하는데 예전에 뭐 그런 적이 나는데. 갑자기 네. 미국판 공정론 이런 건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그건 아니고 트럼프가 자기 4년 동안 공무원들한테 뭔가 당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딥스테이트한테 당했다. 네, 당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거 제대로 못했고 내가 하려고 했는데 걔네들한테 설득당한 거를 이제 나중에 생각하고 되게 억울했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무원들만 해고시킨다고 하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것도 역공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 공무원들도 어떻게 보면 성역이잖아요. 공무원들은 그렇죠. 항상 네네. 그냥 중립적으로 자기 일을 하는 사람, 너무 재미없는 노잼이라서 문제지만 자기 일 한다고 생각했지 우리가 어디 편향돼 있거나 뭘 조작하거나 이럴 거라고 생각을 안 했잖아요. 네. FRB 연준도 전혀 그럴 것 같은 이미지가 아니고 아니죠. 재무부도 사실 그래요. 미국에서 국채 발행하는 거야 뭐 전문가들이 하는 거지 뭐 잘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모든 경제 이슈가 다 정치화되고 있습니다. 진짜 결국은 정치가 그렇겠네. 경제고 경제가 정치 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지 너무 걱정이 되고 우리나라도 뭐 한국은행 조인트 까고 맨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가 이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의 금리에 대한 이 금리 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에서 계속해서 건전재정 얘기하는데 이거는 정치적 의미는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네.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임플리케이션을 주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해리스가 되느냐 그 트럼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도 굉장히 크고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런 생각은 다시 한번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일단 해리스 부통령이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 그리고 네. 우리 문어님, 이분은 무슨 문어? 리트먼 문어죠? 네, 리트먼 문어 교수님. 박사. 네, 문어 석사 교수. 교수님이 네. 해리스의 당선을 예측한 것 같다. 예측했고 이제 다음 달에 정확하게 내가 왜 이 사람이 된다고 했는지 보여줄게 내 통계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배우고 마치겠습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는 매일 오전 11시에 라이브로 진행되고요. 내일도 1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이승원 평론가님하고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 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